자, 저희가 오늘 또 박종현 스팟 마련한 특별한 순서입니다. 자, 언제나 반갑고 든든한 분이죠. 광주를 사랑하시고 또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광주에서 뵙고, 네.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뵙고, 그때도 뵙고 이제 또 오마이 TV TV는 개표 대선 개표 방송 아, 때 맞아요. 우리 시청 홀에서 또 직접 와주셔서 전국에 또 우리 광주의 모습을 속속, 광주의 민심을 속속 네. 알려주셨죠. 그래요. 자, 이제 오랜만에 또 서울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새 정부 이재명 정부 만들이 나오고 모두 고생했습니다. 계엄도 또 탄핵도 넘어서 새로운 정부 시작한 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바뀌는 그런 나라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다 고생하셔서 박수 한번 보내드렸고, 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이제 잠을 잘 수 있어요. 예. 이제 일상을 되찾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맞은 소감? 이제 진짜 네. 대한민국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바빠져 버렸어요. 바쁘세요? 그동안에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이제 네. 윤석열 정부 때는 모든 것이 차단되고 잘 안 됐는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정말 미뤘던 이제 숙제, 특히 민생 과제가 막 몰려드니까요. 네. 갑자기 추경한다고 이제 하니까 막 추경에 뭘 넣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급해졌고 그렇네요. 또 그동안에 이제 결정을 못했던 인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지고 손발이 많이 바빠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바쁘게 그동안 못했던 밀린 숙제를 하느라 또 네. 이리저리 광주에도 또 서울에도 계속해서 뛰고 계신데 네. 특히 오늘은 6월 10일 38주년 맞은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다녀오셨어요. 예. 옛 남영동 대공분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관 조성이 돼서 개관식도 하면서 기념식이 있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광주시장으로서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자청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만났는데 이재호 이사장 또 우상호 우리 정무수석 예. 예. 정무수석 같은 정무수석 하신 사람들끼리 그래서 또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야 예. 저보다 품격이라든가 또 의원 경력이라든가 네. 나이로나 뭐 제가 정무석을 더 먼저 했던 것 빼고는 다 저보다 앞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반갑게 악수도 하고 만나고 예. 잘해보자고 서로 의기투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치안본부 악명의 치안본부 아닙니까? 김근태 우리 의원님 생각나고 박종철 우리 학생 예. 열사 거기서 맞아 죽었잖아요. 고문당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슬로건이 오늘 다시 민주주의였어요. 다시 민주주의. 예. 예. 제목이 다시 민주주의. 네. 그런 만큼 이 민주화운동 기념관 또 60항쟁 38주년 이것이 어찌 보면 새 정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다시 민주주의 참 적절한 슬로건이었고 오늘 구름도 좀 껴서 시원한 상태에서 기념식 잘했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고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내놓으셨죠. 60 항쟁 이제 기념사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을 했던데 예. 뭐라고 했냐면 이 국민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는데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아 주셨다. 이렇게 또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또 87년 6월을 떠올리게 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60항쟁이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네. 사실상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승만 정부 때도 뭐
직선제도 있다고 하지만은 네. 국민투표가 있었겠지만은 사실상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87년 겨울에 있었던 그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3김이 시대가 열렸던 13대 대통령 선거인 87년 12월 그 선거가 사실상 87년 6월 항쟁 네. 때문에 직선제가 됐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38년이 흐른 오늘의 이 대통령 선거도 사실상 87년 민주주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거기 때문에 네. 오늘날의 이재명 대통령도 어쩌면 오늘 6월 항쟁의 유산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이제 내란을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을 또 함께했기 때문에 87년 6월 60 민주항쟁 그게 또 기억에 많이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87년 그 6월 항쟁도 어찌 네. 보면 바로 그 직전에 호언 철폐, 호언을 약속하는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가 직선제를 안 하겠다, 네. 헌법을 지키겠다, 막 이러면서 직선제를 거부하는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장기 집권을 위한 쿠데타. 네. 이걸 국민들이 저항으로 민주주의 운동으로 막아내서 6월 항쟁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마치 계엄과 탄핵을 국민들이 막아내고 인용하도록 응원해 준 것처럼 네. 87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늘 국민이 맨 앞에 그리고 가장 중심지에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다 이런 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 이제 우상호 수석도 잠깐 만나셨다고 했는데 어떤 뭐 대화를 나누거나 그럴 시간은 안 되셨죠? 이제 예. 대화는 그 전에 이제 전화로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네. 뭐 축하한다, 잘해보자, 또 잘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이제 우상호 수석이 네. 여러 경륜이나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그 지금 대통령실 수석 또는 실장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제일 경륜이 풍부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명실상부한 왕수석이 될 건데 왕수석이 된 만큼 이제 더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호 수석은 이제 과거에 제가 할 때하고는 또 다른 제가 수석할 때는 좀 평화 의식이었습니다. 남북 관계도 좋아졌고 경제도 그때 3~4% 이렇게 네. 성장률이 있을 때인데 지금은 경제가 0.8% 한 자리 수도 안 되고 0%대 성장률을 겪고 있고 네. 뭐 남북 관계나 대외 관계도 엉망이고 전혀 뭐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국내 상황에 맞이하는 정무수석 또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고생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어려운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 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상황이라서 예.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 특히 정무수석 자리가 뭐 국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야당도 좀 만나고 그런 자리인데 지금 뭐 국민의 모습을 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은 허니문 기간이 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예.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 몇 개월, 100일, 네, 적어도 최소 그 100일에서 정도.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네. 민생과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은 정비가 안 될 거예요. 전열 정비가. 전열 정비가 그리고 전열 정비를 하려면 1번이 반성이고 네. 2번이 정비인데 반성이 없으니까 정비를 어디서부터 할지를 모르고 보통 이제 선거에 지거나 네. 이렇게 계엄에 엄청난 파도를 건너고 또 선거까지 지고 나서는 우선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엄 때도 그랬고 이번 선거 이후에도 그렇고 누구도 반성할 줄 모르고 서로 남탓만 하고 있어요. 내부에 보니까 서로 남탓만 하면서 당권을 어떻게 쥐려는가,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고민만 하고 있으니 정비가 안 되죠.
그렇네요. 이 내란 사태에 대해 또 대선 패배에 대한 네. 반성 성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이재명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메시지가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또 국회 예방에서 국회의장 원식의장도 만나고 예. 여야 아마 대표를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 만나는 자리가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허니문 기간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예. 시간을 주자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네. 초창기에는 또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매우 전략적 판단을 해야 돼요. 어차피 협조 안 해도 네. 민생이라든가 이런 힘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되니까 속도를 내야 되는데 네, 괜히 협조 않고 성과가 나면 그것도 국민의힘은 더 수습 안 될 일이니까 협조할 건 하면서 본인들도 시간을 벌어가면서 네. 국민의힘도 뭐 반성하면서 정비해야지 자꾸 이렇게 남 탓하고 다시 그 최소한의 협조도 없이 하다 보면 정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요. 국민의 힘이 이 지금 현 상황을 직시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딱 일주일 전에 우리가 선거 투표가 있었고 이제 일주일 내일 되면 취임 일주일이 되는 셈인데요. 일주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님은? 우선은 이제 청와대를 갔더니 용산을 대통령실 갔더니 볼펜도 없고 책상도 구비돼 있지 않다. 무덤 같. 무덤 같다. 예.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권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교체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캐비넷에 들어있는 종이 쪽지 하나도 놔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근데? 무슨 흠결 잡힐 수도 있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놔두지 않고 나갔을 거기 때문에 네. 무덤 같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볼펜도 없다는 것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빠르게 보니까 이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장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소통의 창구인 우상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이제 그 홍보수석, 홍보수석. 적어도 두 예. 수석, 두 수석을 세우면서 일단 큰 기둥은 세웠다고 봅니다. 3실장과 두 수석을 세우면서 이제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벽도 세워야 되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도 꾸며야 되고 그럼 소위 다른 수석들, 비서관들, 보좌관들, 네. 행정관들을 이제 막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야 되니까 그 지금 길목에 있고 과정에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장차관 등 정부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 추천을 받겠다 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장차관 공직자 국민 추천을 받겠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진짜 일꾼을 선택해 달라 예.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과거부터 인사수석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두면서 네. 정말 사람을 이렇게 추천받거나 진주를 진흙 속에서 캔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인사수석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네. 이렇게 진주 캐듯이 사람을 발굴하는 음. 이제 그런 행위를 이제 과거부터 해왔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국민 추천제를 그냥 네. 모든 국민들에게 모두 추천해라 오픈해서 공개해서 좋은 사람 있으면 홈페이지라든가 또 SNS 대통령 SNS까지 열어서 네. 쪽지 발송까지 해서 이른바 DM이라죠. DM. DM 예. 이런 걸 통해서 추천해라. 그러면 저건 이제 본인이 자천할 수도 있고 추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 인사 발굴이 사람 발굴이 인재 발굴이 훨씬 아, 숨겨 있는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물론 저걸 이제 저렇게 추천된 사람을 얼마나 네. 그 검증 소위 검증을 잘할 건가가 또 문제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재풀 네. 거기만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인재가 있습니다라고 추천하는 그 제도가 마련됐다. 예, 예. 더 활성화된다. 네. 이걸 봤을 때 또 어떻게 검증까지 거쳐가지고 진짜 인재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그 말씀처럼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만들어가 운영하겠다. 이게 녹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 예. 주권 정부라든가 또 헌법에 국민이 주인이다. 또 지금 국민 추천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항쟁이나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국민이
정말 주인이란 것은 네. 그동안 이제 헌법도 있고 말은 그렇게 해왔는데 늘 국민인 주인이지 않고 권력자들이라든가 대단한 그 고시에 합격한 그런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주인처럼 행세했던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던 그렇네요. 것이 사실이죠. 이제는 정말 그렇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 역사 속 이번 탄핵 과정이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거 유세 현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유세 함께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만나보려고 다 오신 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란 세력한테 어떻게 또 다시 정권을 넘길 수 있느냐 이런 각오와 이런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런 시민들의 모습.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제 광주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도대체 내란까지 일으킨 당 또는 당과 또는 그 후보. 후보 예. 또 이제 그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그런 정당의 후보에게 어떻게 이제 김문수 후보를 가리킨 것 같아요. 네. 41% 이상을 투표를 주냐, 표를 주냐. 그래서 참 경악스럽다. 그리고 아직도 어떤 측면에서 암담하다. 암담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광주 시민들이 많이 하셔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정말 내란까지 일으켰던 그 정당의 후보, 네. 대통령 또는 그런 후보에게 41%한 42%의 네. 그것도 42%. 참 엄청났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사실. 이거 우리 대한민국 아직은 더 좀 얘기할 거리가 많다. 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TK나 또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많다.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좀 성이 안 차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고. 이번에는 내란 사태 이후인데. 예, 여러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는 훨씬 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게 있지만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고 예.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는 광주 유권자 분들께서는 이번에 3년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뭐 낙선했지만은 3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모습에 예. 많이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좋아하실 투표도 많이 했고 네. 전국 투표율 1위 광주 이런 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 네. 또 투표하려고 하고 특히 선거하신 분들은요 본인이 찍은 분이 당선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아마 네. 이재명 후보를 찍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만큼 광주 시민들은 되게 기분도 좋고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네. 내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 광주가 만든 대통령 이런 데에 대한 자부심이 클 거고 그런 네. 만큼 제발 이제 그 분명히 어떤 정책, 특히 민생 정책인 민생 정책 이런 정책을 분명히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죠. 이번에 이 5.18 때 네. 전야제 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도 했었고 예. 뭐 그런 것들 아마 광주 시민들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광주 시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와서 5월 17일 날 DJ 센터에서 군공항 관련해서 뭔 이야기를 했고 AI 중심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 네. 또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담겠다. 이런 얘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또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오늘 시장님께서 서울에 오신 이유도 새로운 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도 하시고 또 광주를 위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은 됐습니다. 또 네. 국무위원회도 운영되고, 근데 국무위원도 이제 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인지라 지금 이중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지자체 광주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네. 이제 대통령이 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이 후보의 공약을 정말로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국가 과제로
담는 것, 국정 과제로 공약을 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00일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수위가 없으니까 국정기획위원회를 이한주 우리 민주당 연구원 원장이 이제 맡아 있는데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치 분야, 사회 분야, 뭐 국방 분야 여러 분야에 우리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정책을 정리하는 그 일을 하는데 네. 그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광주시로서는 시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과 함께 예. 기자회견도 하시죠?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나서 간담회를 하죠. 예, 간담회도 하고 예.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우리 광주시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 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나가야 할 건가 뭘 네. 돕고 뭘 주장할 건가 이런 그 논의를 좀 하려고 논의를. 오늘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광주 지역 이제 공약들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가장 큰 것은 예, 뭐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AI 역시. AI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제이자 광주의 과제인 AI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크게 네. 이제 초거대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다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그걸 잘 준비하는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이제 AI 2단계를 지금 광주에서 1단계를 끝내고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2단계로 돌입하려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해야 되는데 쿠데타 때문에 못했고 네. 이제 그 2단계 사업을 이재명 정부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제일 큰 거 AI입니다. AI.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것이 군공항을 이전해서 우리 서남권 관문공항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로 큰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광주시와 또 이재명 이제 정부 또 이제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삼박자가 좀 맞아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의 또 광주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